논어 45번째 시간으로 옹야편 7장에서 9장을 보겠습니다. 7장입니다. 개시 사 민자건 위 비제한대 민자건 왈 손위야 사언하라 여유 부아자면 즉 오필제 문상의로리라. 개시가 민자건으로 하여금 비의 제로 삼았다. 여기서는 삼았다가 삼으려고 했다는 거죠. 민자건이 말하였다. 나를 위해 잘 사양한다고 말해 주시오. 만약에 나를 다시 찾는다면 나는 반드시 문강에 있을 것이오. 이렇게 되는 거죠. 민자건 이름이 건이죠. 공자의 제자 중에 그 덕성으로 이름 높은 사람이 안현, 중궁, 민자건. 근데 그 다음에 이따가 또 세상을 떠난 연배구. 이 사람들이 이제 다 이제 덕성으로 이름 높은 아주 유명한 제자들인데 이상하게 안현은 일찍 죽었죠. 연배구도 세상 일찍 떠납니다. 중궁은 뒤에 행적이 잘 안 보여요. 민자건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덕성이 높은 제자들이 공자가 굉장히 아꼈던 사람들 그런 사람이 참 이렇게 왜 이렇게 잘 안 부각이 되는지 모르겠어요. 안현 위에는 다 일찍 죽거나 이렇게 그런지 모르겠어요. 민자건은 효행으로 이름이 높습니다. 효자.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랑 재취를 했던 모양이에요. 그러니까 민자건은 이제 아버지분 전처의 아들이고 후처를 얻었는데 후처의 아들이 자식이 둘이 있었던 모양이에요. 근데 그 유명한 또 계모 얘기가 나오죠. 못된 계모 얘기가. 이 계모가 자기 자식들을 너무 사랑해서 민자건을 이렇게 보이지 않게 나름대로 차별을 했던 거죠. 겨울인데 자기 자식한테는 이제 속옷으로 두둑히 옷을 입고 애들 키우고 민자건한테는 되게 풍성해 보이는데 갈 때 꽃을 채운 거죠. 얼마나 춥겠어요. 이거 덜덜덜 떨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걸 본 거예요. 그 속을 봤더니 민자건은 이게 추운 거 입고 자기 자식들 속옷으로 입으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갖고 이 망할 놈의 편에 쫓아낸다고. 민자건 아버지한테 울면서 얘기를 하죠. 제가 춥긴 하지만 지금 헐겁고 굶주린 게 아니고 조금 추위만 참으면 되는데 만약에 아버님이 어머님을 쫓아내시면 엄마랑 자식이 세 사람이 굶어 죽고 갈 데가 없게 됩니다. 그러시면 안 됩니다. 딱 그런 얘기를 하죠. 대단하죠. 전 그 얘기 듣고 되게 감동했거든요. 인간성이 보통이 아니구나. 내가 조금만 참으면 되지만 나머지 세 사람을 없앨 수는 없다.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버지가 감동을 해서 뭐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효행으로 이렇게 높았어요. 덕성이 높은 사람인데 성격이 온화했습니다. 그러니까 개씨가 볼 때는 민자건이 이 온화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해서 비읍의 제로 삼은 거죠. 이 비읍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 나라 국경지대에 있는 굉장히 뭐라 그러죠? 읍이 아니라 마을이 아니라 일종의 뭐죠? 요새 군사 근거지입니다. 이 개씨들이 이 비읍의 근거지로 해서 군사 혁명 쿠데타를 일으켜 노나라를 먹은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센 자기 정권의 근거지가 됐던 거예요. 그래서 개씨가 이 비제로 맡긴 사람들이 반란이니까 개씨를 오히려 이 궁지에 몰아갈 수 있을 정도로 전략적 요충지이자 힘의 원천인 것이죠. 공자도 이 비읍에서 이 난리를 일으킨 사람이 부르니까 가려고 그랬던 이 굉장히 중요한 제예요. 그러니까 개씨가 볼 때는 민자건이 온화하고 착하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반란을 안 일으키겠다 싶고 능력도 있고 그러니까 비읍을 맡긴 거죠. 이게 재밌는 얘기예요. 이게 비읍이 굉장히 요충지고 민자건의 성격이 온화하니까 그냥 맡겼는데 민자건이 뜻밖의 대답을 한 거죠. 굉장히 강단이 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 사신이 왔던 거죠. 그러니까 민자건이 말한 거죠. 나를 위해서 그 사람한테 분명히 얘기하라. 여기 선열 잘 말해두시오 그랬는데 뒤에 뭐라 그래? 나 다시 부르면 나 이 나라에 없을 거야. 이 문이라는 게 강 이름인데 노나라하고 제나라 사이에 국경에 있는 흐르는 강이거든요. 나 이 나라 떠날 거야. 엄청난 강경한 발언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민자건이 보기엔 온화하고 그러지만 심지가 엄청나게 강했던 사람이죠.
이 에피소드를 보면 진짜 알 수가 있죠. 나 다시 부르면 난 반드시라고 했어요. 난 반드시 여기 없을 거야. 부르지 마. 그 좋은 벼슬을 했는데도.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가지. 첫째, 이 계시가 개강자입니다. 바로 6장에 나왔던 염구가 모셨고 아까 공자한테 뭐 자로하고 자공하고 염구가 어떻습니까? 선생님께서 과하고 달하고 예하다고 대답했던 거.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민자건을 썼더니 민자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? 나 다시 부르면 없을 거야. 왜? 난 당신 같은 사람한테 벼슬할 생각이 없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. 민자건은 개씨에 대해서 노나라의 그 대부로서 애공을 이렇게 쥐고 흔드는 거에 대한 일종의 그 분개 있던 거, 그걸 하도 표현을 안 해.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. 벼슬 안 해. 공자가 이걸 모를 리가 없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개강자가 물었을 때 대답을 한 거죠. 제자들이 이러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. 그 말에는 물으니까 대답을 하지만 그 외 이상은 안 하는 거죠. 묻는 것만, 이 부분만 딱 대답을 한 거예요. 미묘한 감정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. 이게 편집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거예요. 6장하고 7장하고 대조해서 딱 보면 계시가 어떤 사람인지를 민장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알 수 있죠. 또 재밌는 건 옹해하 7장은 민자건은 이렇다라고 누가 얘기한 게 아니라 민자건의 언행만 기록을 해놨어요. 읽는 사람이 평가해야 됩니다. 근데 읽는 사람은 여유 부하자면 즉 오필제 문상이란 말만 들으면 오, 이 사람 강단이 있는 사람인데 왜 그랬을까 하고 계시를 추론하게 되고, 계시를 추론하게 되면 6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읽고서 공자가 이 대답을 이게 어떻게 읽으면 되게 건조한 대답을 했다는 걸 감지할 수가 있어요. 이게 상당히 이 드라마로 읽으면 되게 재밌습니다. 이걸 말할 때 사실은 좀 벙쳤을 거예요. 이게 카메라랑 카메라 밖에 사진이 있고 몇 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지금 보이지 않지만 이거 우리가 반응은 독자들은 충분히 감지할 수 있고 당시의 당사자들은 더 확연하게 느꼈을 거란 말이에요. 6장, 7장 논어를 잘 읽어보면 굉장한 드라마가 있는데 그런 것도 이런 장치들 때문에 그렇습니다. 아주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8장입니다. 배구 유질이언을 자문지하실세 자유집기수왈 무지런히 명의분저 사인야이유 사질야 할서 사인야이유 사질야 할서. 연배구, 배구죠. 배구가 병이 있어서 선생님께서 문병을 하시면서 창문을 통해 그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. 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. 이런 병이 없어야 되는데 병이 없어야 되는 거죠. 병이 없어야 되는데 천명이로구나. 그렇게 보기도 하고 세상을 떠나겠구나. 천명이로구나.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. 이 사람이 이런 병에 걸리다니. 이 사람이 이런 병에 걸리다니. 뭐 이건 아끼는 제자가 병에 걸려서 선생님께서 이제 문병을 간 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왜 창문을 통해 손을 잡았을까?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. 배구는 여기 소우자가 있죠. 연배구. 이 사람도 그 이름이 염경이에요. 염경. 박갈경자. 앞에 중궁에도 봤지만 중궁도 이제 박가는 소의 아들. 여기서도 배구 소와 관련이 있어요. 그러니까 농촌 천민 출신, 천민이 아니죠. 일반 백성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. 이 사람은 덕성으로 이름이 높았는데 보시다시피 일찍 세상을 떠나요. 사인야의 유 사질야 할서. 이 사람이 이런 병에 걸린다고 두 번이나 얘기하잖아요. 이거는 이제 정확히 안현의 예고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. 뭐 새삼스러운 얘기지만 그 상실감을 이렇게 표현하는 말들이 논에 의외로 많이 나오는데 이 공자의 말년 삶이나 중간에 굉장히 좋은 제자들을 이렇게 잃어버리는 이게 여파가
적지 않았다는 생각이 새삼 듭니다. 여기서 질자가 나오는데, 그 한문에 이제 악질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. 악질. 그 우리 여자들이 뭐 칠거작인가요? 뭐 그런 거 있죠? 근데 거기서 여자가 악질에 걸리면 내 쳐라. 뭐 아주 못된 말이 있는데, 그 악질은 그냥 나쁜 병이 아니라 문둥병을 얘기합니다. 용례가 그래요. 문둥병. 그러니까 연배우가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. 악질에 걸린 거죠.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문병을 가셨지만 이 뭐랄까 참아 볼 수가 없었던 거죠. 그래서 이제 창문을 통해서 손만 잡으신 거죠.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일반적이 아니라 그렇게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. 그래놓고 이제 말하는 거죠. 뭐 이게 이런 병이 없어야 되는데 아니면 세상을 떠나겠구나. 뭐 이렇게 뒤에 해석이 되는 거죠. 근데 이게 참아 볼 수 없는 병이라 바깥에서 손을 잡았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, 두 번째는 병이 위독해서 이 바깥에서 손을 잡았다. 죽을 때가 다 돼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. 중요한 건 창문을 통해서 손을 잡은 게 통상적인 예가 아니라 변례였던 거예요. 변형적인 예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기 주목을 했던 거죠. 변례였기 때문에 이게 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, 주자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환자가 남쪽으로 와서 이제 공자한테 손을 내민 게 이제 천자의 예에 해당된 거라. 근데 공자가 그걸 감당할 수 없어서 뭐 손을 잡았다 그러는데, 이건 좀 공자를 좀 과하게 높인 해석이죠.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, 공자를 과하게 해석하는 게 좀 있어요. 이 논어 전체를 해석할 때. 왜 그러냐면, 공자는 원래 출신 어디서 태어난지도 모르고 누구 출신이도 모르고 태어난 시도 몰라요. 근데 돌아갔을 때 국로로 대접을 받았고 제자들이 유명해지면서 이제 나중에 전설이 형성되고 나니까 뒤에 명성으로 앞에까지 다 소급을 시킨단 말이에요. 보잘것 없었고 젊을 때 미천했는데 그걸 다 뒤져서 만들다가 보니까 얘기가 생겨지고 뒤에 주석을 달면서 막 완전히 높여진 상태에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. 여기도 이제 이게 뭐 별내니까 이거 뭐 천자의 예로 되었다 이런 얘기도 그 예 중에 하나이고, 또 하나는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3장에서 자화를 제나라에 이제 사신을 보냈다고 얘기했대. 공자 개인 자격으로 신분을 보냈는데 뭐 재산 막 나오고 얘기하는 것도, 공자가 일정 정도 지위가 있고 염자보다 지위가 낮은 위치에 있다는 게 그 뒤에 학자들 읽기에는 이게 납득하기 힘들었던 거죠. 그러니까 공자를 높이고 염자를 더 낮추는 방식으로 읽는 독법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. 거기서도 그렇게 아닐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것처럼 이것도 역시 공자를 높이다 보니까 창문에 손 잡는 행위를 특별한 행위처럼 해석을 할 여지가 이제 생기던 그런 거죠. 여하튼 그 공자와 가까웠던 시대 한나라 때 그 주석을 붙인 사람들은 이게 아마 적이라 문둥병이라 차마 본인도 보여줄 수가 없고, 그래서 아마 손을 잡았다 이렇게 보는데, 아마 이렇게 평심하게 읽는 게 이 부분은 좀 의미가 제대로 읽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명의 명. 이거 보통 이제 천명으로 해석을 하는데, 논어 전반을 통해 천명은 하늘이 인간에게 준 어떤 뭐 사명이라든지 인간이 따라야 될 어떤 것, 뭐 심지어 운명으로까지 해석하고, 그리고 어쨌든 그게 귀한 가치를 두고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, 여기서는 유일하게 예측할 수 없는 어떤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. 이게 아주 중요해요. 여기 이 사람이 죽는 것이건 이런 병이 없어야 될 것이건 얘기하는 건 인간에게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. 그래야지만 뒤에 이 반복되는 이 상실감이 이해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. 여하튼 여기서는 감정적인 공자의 격동, 이 부분을 읽어내는 게 이 부분을 읽는 독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9장입니다. 자왈 현재라 회하여 일단사와 일표무로 제 누항을 인불감 기우원을 회야 불계 기락하니 현재라 회하여. 선생님께서 말씀하셨구나. 어질구나 안회는 한 소쿠리 밥과 한 바가지 물을 먹으면서
좁디 좁은 골목에 사는 것을 사람들은 그 근심을 감당할 수 없을 텐데 회는 그 즐거움을 바꾸지 아니하니 어질구나 회하여. 뭐 이거는 너무 유명한 구절이고 뭐 어려운 것도 없기 때문에 특별히 뭐 제가 커멘트 할 건 없을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왜 유명하죠? 이게 왜 유명할까요? 이 구절은 그 후대 가난학자들 얼마나 많아요. 가난한 학자들이 이 구절 하나를 갖고 버텼습니다.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예를 들면 어떤 좋은 책을 읽고 명구라고 가슴에 새긴다고 뭐 좌우명이라고 그러잖아요. 이 구절이 전형적으로 그거에 해당되는 거예요. 후세 가난하고 구질구질하게 살고 어렵게 사는 사람이 마음속에 두고 살면서 견뎠던 게 바로 이 구절이죠. 먹을 거 없고 입을 거 현찮고 집 그 좁은 구석에 살면서도 공부한다는 어떤 그거 하나를 버텼던 건 이 안회를 먹어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럴 때 그 구절이 참 영향력 있다. 그래서 유명한 구절이에요. 영향력이 굉장히 컸던 구절이에요. 지금으로서는 이해하기가 되게 힘든 구절이죠. 이게 누항이라고 보통 우리 누추한 골목 그런데 이 누자는 협소하다는 뜻으로 아마 읽어야 될 거예요. 협자. 이 항이라는 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. 골목 항자인데 하나는 사람이 사는 거리, 스트리트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마을 안에 있는 우리 골목 마을에 있다. 그리고 마을 안에 골목 할 때 그 골목이라는 뜻이 있는데 아마 아내가 뭐 스트리트에 탁 살 일은 없었을 것이고 대로변에 살았을 수는 없을 것이고 아마 마을 안에 있는 좁디 좁은 골목 거기서 아마 살았을 거예요. 먹는 거에 당연히 뭐 많은 걸 먹을 일은 없을 것이고 일단사 일평을 먹고 살았는데도 이 가난할 빈자는 인지소우라 가난한 사람이 걱정하는 거예요. 우자가 나온 거거든요. 그 가난한 사람들은 다 못 견디는데 즐거움을 바꾸지 않았다 그랬는데 아내가 즐거워하는 걸 전제로 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. 어떤 즐거움일까요? 뭐하는 즐거움일까요? 여기서 핵심어는 즐거움입니다. 즐겁기 때문에 걱정을 잊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그 발문망식해서 공자가 낙이 망우라고 나중에 그 말 하거든요. 즐거워서 이 근심을 잊을 지경이었다. 그 말에 정확히 다른 식의 표현입니다. 그 안회는 도의 뜻을 두고 있던 사람이에요. 도가 뭐 어떻게 해석할지는 모르겠지만 큰 데 뜻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추구하는 데서 즐거움을 느끼고 있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 도를 즐거워하고 이를 추구하는데 보람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호학할 수 있었고 이 호학에서 오는 다시 또 즐거움이 이 근심, 다른 거를 다 잊게 만든 거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죠. 근데 이 말은 뒤에 가서 공자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. 이 거친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팔을 굽혀 자면서도 즐거움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공자가 스스로 그런 말을 해요. 그러니까 아내를 단순히 칭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떤 경지인지 모르겠지만 그 경지에 올라간 사람들 이건 있다고 저는 믿고 싶은데 하여튼 그거를 얘기한 부분이랑 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. 네, 이상 45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.